한국당에서 저거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건데 그거는 절대 우리 허락 없이 한국 정부, 한국 국민들의 동의 없이 미국이 함부로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건 또 미국에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주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가 보도가 됐죠. A4 용지 15장 분량인데 저도 이걸 다 읽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작년 신년사에 비해서 좀 더 긴 편이었고 대부분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경제 문제에 관한 것과 또 북미 관계에 대한 강경하지만 여지를 두는 방침이 좀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원회의 보도문이 워낙 좀 길고 다 읽기도 힘들 것 같아서 좀 뭐 제가 보기에는 충격적인 실제 행동 이런 거친 표현들 좀 강한 표현들이 눈에 띄었는데 편집장님께서 키워드를 좀 잡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일단 제가 이게 작년 연말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 딱 마지막 날까지 나흘간 개최되긴 했는데 그 내용 얘기하기 전에 지금 그 내용에서 이제 북한이 뭐 충격적인 행동을 벌이겠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뭔가 북한의 어떤 선제적인 도발 행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제해라. 그러나 필요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니 미국이 가면 예를 들면 북한하고 뭔가 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자기 땅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그럼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야, 너 까불면 전쟁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핵전쟁이잖아. 근데 너무 둔감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이거 소련 공산당 서기장 중에서 평화공존을 제일 먼저 얘기했던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후르시초프가 평화공존을 얘기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만약에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핵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핵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죽는 것도 비극이지만 살아남은 자들 또한 그냥 뭐 엄청난 비극과 고통과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됐다는 말을 이제 반증하는 말이기도 하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를 남의 어떤 일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취지였고요. 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보통 하루에 끝나거든요. 하루에 끝나고 김정은 시대에 총 5번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다 하루짜리였어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나흘에 걸친 거예요. 왜 나흘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뭔가 이 상황 자체에 대한 북한으로서도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김정일 시대에는 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딱 한 번 열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루짜리가 아닌 수일에 걸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던 거는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던 1990년 이후 30년 만에 이렇게 수일에 걸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했다는 거고 뭐 이러면 북미 관계라든가 경제 문제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겠죠.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는 일단 보도문 제목이 뭐냐면요. 보도문 제목이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그러니까 정면 돌파라는 개념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북미 간의 이제 비핵화 협상도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면 중단하겠다. 그리고 우리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그런 우리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는 그 전에도 많이 하지 않았나요? 좀 결이 다른가요? 이번에는? 이번은 상당히 다르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한 2년간의 어떤 이 유화 국면에서 벗어나서 이제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또 상당히 일촉즉발의 갈등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고 나흘 동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쇼라고 봐요. 3일 동안 한 거는 보통 좀 다른 그럼 의견이 좀 다르신 거예요? 아니 그 뭐 같은 얘기인데 노동당 대회는 당 대회가 가장 커요. 그죠? 제일 결정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중앙위 보통 뭐 몇 중 전에라고 하는 건데 중앙위가 당 대회 후에 중앙위가 구성되고 중앙위 밑에 또 이제 상임 있고 그다음에 상무, 정치국회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데 어쨌든 뭐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몇 명 없는 거고 보통 이제 근데 그걸 김정일 시대에는 안 한 거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조직이 김일성 시대에 이미 김정일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김정은 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간부들을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중앙위원도 바꾸고 싹 다 바꾸고. 근데 핵심적으로는 김정은이 말을 실수를 했어요. 작년 그 신년사에 올해 안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안에 아무것도 안,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 아무것도 안 됐거든.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제 사상 교양을 겸한 군기 잡기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인사도 같이 하면서 결국은 당 중심 국가니까 중앙위 위원이면 전 국가의 다 지도 세력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700명 모였다고 하는데 그거 보셨어요? 일렬로 쭉 들어가잖아요. 줄 서갖고 그것도 좀 희한한 광경인데 그 전체 이게 인민문화궁전인지 거기에 저기부터 일렬로 그 간부들이 다 일렬로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겠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군기 잡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전하는 길을 통해서 김정은이 권력을 확실히 잡았지만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두산 미령을 갔다 온 것도 그것 때문인 것 같고 제 생각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 2박 3일 동안 해야죠. 네. 뭐 대내적인 의미의 성격을 보신 것 같고 저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의미도 좀 있는 거죠. 우리 진짜 너가 한판 붙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도문에 보게 되면 표현들 중에 이제 이 미국을 염두에 둔 표현들이 아주 센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일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미국은 하는 거죠. 미국이 조미 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블라블라 하면서 충격적인 실대 행동으로 넘어갈 것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이미 미국을 포함한 적대 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왔고 살아갈 거다. 너가 웬만한 회유를 한다고 해서 우리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번 이 미국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조미 사이의 신뢰 구축을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 조치를 취한 2년 동안 자기들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북한은. 그런데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 작은 합동군사 연습들을 수십 차례 벌려놓고 첨단 전쟁 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으며 쉽게 말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너와 대화하기 위해서 이걸 좀 몇 가지 다 했는데 너 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너한테 당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당하고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의사표현과 불만이죠. 이걸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표현들이 어떤 표현이냐면 아까 그 충격적인 실제 행동,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뭐죠? 뭐 새로운 무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미 이제 확인된 거기 때문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데 이것이나 ICBM의 탄두를 하나가 아니라 다 탄두를 착용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이 볼 때는 미국이 설정한 이 레드라인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간당간당한 수위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반도에서의 위기 국면이 이게 좀 상당히 이게 격화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도 해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핵화 협상 자체를 해야 될 동기부여가 안 생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핵을 가지고 미국을 협박하고 미국을 압박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 북한의 처지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결국 그 볼모가 누구냐. 그거는 이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인민들의 볼모로 한 이 북한과 미국의 핵 정치가 여전히 또 올해의 또 이 불길한 화두가 될 것 같다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체의 결과 보도문을 보면 예전과 달리, 그러니까
우리 남한 쪽 얘기가 하나도 등장을 안 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한마디도 안 나오죠, 거의. 예, 뭐 예전에는 그래도 개성공단을 좀 열어라 압박이라도 하고 했는데 예. 비난도 하고 했는데 그런 비난조차 등장을 안 해요. 근데 예. 그거는 당연한 게 지난해 김정은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뭘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남조선에 대해서. 대답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지. 그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한테 뭘 하라고 하고 이거 했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갈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수는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미국 얘기만 한 거죠. 주체도 주어하고 서술어도 당연히 미국이에요. 뭐 그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어쨌든 미국의 대북 제재를 일정하게 완화시키는 데서의 남한의 역할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또는 미국이 아니더라도 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이제 남한이 좀 능동적으로 나서줄 것이라고 약간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 꼼짝마이라면 한국 못 움직이거든요. 그거는 뭐 이명박이고 박근혜고 문재인이고 간에 미국이 꼼짝마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남한에 대한 상대의 필요성 자체가 별로 없다. 이런 것을 반증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거는 뭐 뻔하게 남한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무시하면은 달려들 거는 남한이기 때문에 북조선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올바른 전략이죠.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이게 이번 또 보도의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대미 방침과 관련된 내용보다 경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2배가량 되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경제 관련된 언급이고 그날 그 뭐 전원회의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결정사항 1, 2, 3, 4 이렇게 10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대미 관련된 게 5번째가 6번째예요. 1, 2, 3, 4는 다 경제와 관련된 거고요. 표현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정면 돌파 전선에서 기본 전선은 경제 전선이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준엄한 난국에 부닥친 중대하고 관건적인 시기에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제 경제 문제가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다. 이러면서 내각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태를 엄책하시고 엄책이 뭐겠어? 뭐 엄하게 질책한다. 엄정히 문책하시고 문책한다 이런 거거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미국과의 관련 속에서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뭐 핵무기 100개가 있으면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경제의 어려움을 거꾸로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한 거죠.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미국이 저러면 남한에서라도 뭔가 이렇게 경제적 어떤 숨통이 열릴 거라고 봤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럼 결국 어디냐? 중국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경제 메시지를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그 어떤 다른 의미가 그렇죠. 의도가 있는 건가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날이 확대되는 장마당, 자본주의의 확대 그리고 그것을 김정은은 용인을 했고 거기서부터 느슨해질 수 있는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건 결국은 노동당 중앙위원회부터 그래서 제가 아까 사상교양 다잡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본주의와 장마당을 통한 자본주의와 그리고 물주들을 통해서 이제 확대되는 소자본주의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그 중간에 중국이 했던 식으로 꽉 노동당이 잡아서 그걸 하지 않으면은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경제를 계속 강조하는 것도 전 그렇다고 맞아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각의 책임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일정한 시장화 조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정부의 국가의 장악력, 통제력 이런 부분들 중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제재 속에서 버텨내려면 경제적인 어떤 이 기반을 강화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 그래서 아까 제1전선이 경제전선이다. 그리고 그 경제전선 내에서 주 타격 전방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농업 전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농업이라는 게 뭐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인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무슨 장기전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경제 문제가 이제 북한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거를 경제 문제에다가 따로 농업의 문제를 하는 거는 농업도 소자본주의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농지에 나오는 생산물을 잉여를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나오는 건 잉여를 지금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건 장마당 가요.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제 노동당이 견지해 왔던 흔히 말하는 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통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살아남으려면 차력갱생해야 되면 차력갱생과
소자본주의와가 충돌하는 부분을 사상 통제로 얽어매겠다는 부분인 거죠. 혹시 그럼 이런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부각하는 게 혹시 북미 관계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장기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력갱생 핵심은 그 경제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 이거는 외부적인 메시지, 우리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제 내부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핵심적인 거는 압록강 국경, 두만강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보따리 장사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거든, 장마당 시스템이.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적지 않은 형태의 물동량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중심으로 통제하지 않으면은 본인들도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라고 중국과 러시아가 발의를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제 북중러라고 하는 북방 삼각 동맹과 한미일 삼각 동맹의 이 갈등 구조의 그 국면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북한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는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거의 뭐 이러면 안 해. 우리는 그냥 핵으로 갈 거야라는 이런 것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고 봐요. 북한의 핵이 결국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북한의 인민들과 남한의 인민들이라는 의미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는 결코 용인해서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너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넘으면 군사적 어떤 응징을 간다. 아니 이거는 한국 땅에서 저거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건데 그거는 절대 우리 허락 없이 한국 정부, 한국 국민들의 동의 없이 미국이 함부로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건 또 미국에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축, 북의 핵을 용인해서 안 된다.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어떤 행동 자체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이런 언급들을 하지 않으면 뭐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연동형 비례제고 나발이고 공수처고 나발이고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의식이 필요한 게 진짜 이런 지점 아니냐. 그건 되게 당연한 말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은 북한을 오판화했어요. 왜냐하면 쉽게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북한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중국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러니까 굶어 죽어도 항복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쿠바식 방법이에요. 뭐냐면 쿠바가 무너질 것 같죠. 그 강대국 옆에서 미국에서도 안 무너졌어요. 왜 안 무너지냐면 불만 세력들을 미국으로 보내버렸거든. 이게 되게 웃긴 게. 다 마이애미 살고 있죠. 예,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마이애미 뭐가 되면 조폭이 됐어요. 마피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바마나 클린턴 시대부터 얼마나 민주당 정권이 골치 아파했냐면 맞아요. 쿠바에서 나온 마약이나 그냥 마피아 놈들이 아주 작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년 정도부터 흔히 말하는 탈북민들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북한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통제를 하면 당연히 국경을 넘어가는 쏴버리면 되겠지만은 통제를 안 하니까 주로 75%가 여성들이에요. 남한 가서 달러 벌어와. 그래서 지금 남한에 있는 탈북 여성들 적지 않게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달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고 북한도 다 알고 있어요. 김정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달러가 북한의 유지 안에 상당히 적지 않게 장마당에 가면 한국 상품 넘쳐나요. 그러니까 북한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과정과 지금 정정근 편집장이 얘기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갖고 큰 소리 빵빵 치지만은 사실은 남한의 달러를 어떻게든 들어오게 되는 김정은의 지금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한국의 어떤 정부가 정확히 파악해서 찝을 거 찝고 뺄 거 빼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끔 국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명확한 원칙이 세워진다. 아까 그 원칙 말씀하시면 되죠. 예. 하여튼 뭐 그런 의미에서 그 이례적으로 진행되었던 작년 나흘간의 이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그것 자체 그 회의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현재의 한반도의 정세,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의 북중 관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한 번씩 좀 다루면서 의미 같은 경우 또는 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대북 정책으로 현 정부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배제가 된 상황인 것 같고 역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네. 뭐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미국에 대한에서는 좀 담대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북한은 또 요구할 거 네, 요구해야죠. 북한에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네. 어떤 우리만의 어떤 우리 국민들을 위한 자국 이익을 위한 어떤 요구를 좀 담대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반핵, 반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진보적인 어떤 사회운동, 민중운동의 중요한 과제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좀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예, 많이 부족하죠. 정의당이 좀 그렇다고 보시나요? 뭐 정의당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데 네. 대해서. 왜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네. 왜냐하면 현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라든가 예.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북한의 경찰 조직에 대한 거는 얘기도 못 합시다. 그것도 좀 길더라도 재밌네. 예. 그 범죄자. 프로파일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잘 모르잖아요. 북한의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났지만 예. 네. 북한에는 인민보안성이라고 하는 음. 기구가 있습니다. 옛날 인민무력부하고 다른 거죠? 네, 그 경찰조직 비슷한 거죠? 인민무력부는 국방부고 음. 그리고 인민보안성은 우리나라의 경찰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보위성은 우리나라의 안기부,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형태가 되는데 정보조직이고. 그러니까 인민보안성이라는 것은 중국의 공안 형태가 되는데 조금 다른 것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인민보안성은 우리나라의 법무부 교화 조직하고 법무부하고 행정안전부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인데 그 조직 자체가 웃기게 걔네들은 다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보안성의 인민보안상은 우리나라면 대장이에요. 4개, 별 4개. 아, 군인이 네, 다 군인들이에요. 다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군인이라는 게 웃기는 게 북한은 군인이 우위가 아니에요. 당원이 우위예요. 그러니까 인민군 내에도 총 정치국장이 넘버원인 것처럼 그러니까 계급을 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군인이다. 직위가 더 중요한 거. 직책이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걔네들은 과학수사가 있을까? 맞아요. 그거 궁금해요. 있을까요? 배 선생님 관심사이죠.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일본 식민지 시대 때 흔히 말하는 경성에 있는 경찰 조직 말하자면 거기서는 그 지문을 감식했습니다. 그때도 식민지 경찰 때도. 근데 경성이 북한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막 그런 북한이 따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이게 그때는 그런 게 없는 상태가 됐고 그 뒤에 이제 그 인민보안성 뭐 비슷한 조직 형태의 우리를 보면 지문 등록하는 공민등록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민등록.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60년대 후반에 주민등록증 등록증 해는 것처럼 근데 대략 그 전 단계쯤에 이런 것이 생겨갖고 걔네들도 북한 애들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처럼 CSI가 출동한다 이거는 형태는 아닌 거고 아니 근데 북한에도 우리 한국처럼 뭐 범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쇄살인범이든 뭐 강간범이든. 오늘은 맛배기만 보여주시죠.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없나요? 사회주의 낙원에서는 범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럼 그런 범죄자들을 통계를 안 낸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존재하는데 존재합니다. 그 쿠바에서 아까 그 마약범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어떤 범죄가 그래서 있는다던가 이런.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종석과 장동건과 그 김명민 주연의 VIP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종석이 완전 인간말 쪽으로 나오죠. 이종석이 북한의 태자당, 그러니까 고급 간부의 아들인데 완전히 또라이 사이코패스 살인범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황태자들이 벤츠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그 시골의 젊은 처자를 데려다가 강간하고 찢어 죽이고 막 그러는 연쇄살인범으로 나와요. 우리 그 베테랑이 나오는 걔잖아. 예, 그런 형태, 유아인 그런 형태인데 그런 형태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CIA가 빼돌리고 뭐 이런 게 영화의 제목인데. 사실 그게 되기 전에 그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영화와 관련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영화를 만들고 싶다. 왜 그러느냐? 그 전에 그 어떤 첩보가 있었냐면은 북한에서 탈북자 하나가 왔는데 걔가 연쇄살인범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정원 라인이든 어디서 라인에서 북한에서 연쇄살인범이 남한으로 탈북해서 넘어왔더라.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실이라도 국정원에서 제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죽여서 어디 묻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돌려보냈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것이 이제 흔히 말 영화로 만들어진 형태가 되거든요. 모티브가 된 거구나. 예, 모티브 된 건데 이야기는 예.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치안, 북한의 치안? 프로파일러의 발음이 안 되네. 북한의 프로파일러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가지고 한번 네. 다뤄보는 것도 재밌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음에 한번 꼭 다시 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해요. 예. 네. 네. 그럼 뭐 마무리하시죠 이렇게. 네,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천명 채워주세요. 네. 네. 빨리. 구독 많이 해주세요.